네, 제44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그리고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됩니다.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를 반면 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일요일 날 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님 제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잘 챙기고 계시긴 할 텐데 각 부처들에게 제가 각별히 하나 좀 강조 삼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각 부문에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 안전, 또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 이거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하냐 문제냐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된다 싶은 거 또는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 또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것은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전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지는데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다 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매뉴얼을 보강해야 되겠다. 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발굴을 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 대비해서 그 배수구 우수관 관리 그때 한번 체크해 본 일 있잖아요. 그 1년에 2번씩인가 하게 됐는데 안 하는 게 태환이었어요. 규정은 만들어 놓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때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 점검을 해서 좀 BP에는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스크린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사건 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히 의료, 소방 등의 비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또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가을철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들 또 민간단체들 행사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 안전에 관한 한은 지나친 것이 부족함보다 100배 낫습니다. 좀 과하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고가 좀 있긴 할 텐데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물가 해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유통 구조 문제도 그렇고 뭔가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이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좀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시고 또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약간 덧붙여서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 수준이 되면. 그래서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음식물이 부족해서 계란 훔치다가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이 가끔 발견되잖아요. 또는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언론에 보도에서 가끔씩 보는데 최소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참고로 제가 경기도에서 그냥 드림센터라고 정말 배고픈 사람 와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신원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해본 일이 있어요. 그때 언론들이 와서 벤치 타고 가서 다 지고 갈 거다. 다 가져가면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오히려 나중에 도로 갖다 채워놓더라고요. 예산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들에게 좀 이런 점을 좀 주지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특히 복지부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문제가 좀 그러지 말자. 특히 명절 되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국민의 성원 덕분에 유엔 총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적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했는데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 지금 업무 보고 먼저 받고 의결은 나중에 하고 보고까지는 공개하고. 네, 현안 토의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토의는 물가예요. 지금 토의 보고 물가 이렇게 다 같이 하시죠. 보고를 짧은 걸 차라리 먼저 짧은 거 먼저 하고 하죠. 네. 하고 토의 들어가죠. 그러시죠. 그 부처보고 두 건 있는 거를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부처보고 두 건을 순서대로 가급적 압축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가 관련 토의하고 그리고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그 외교부에서 외국 장관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행안부 준비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님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의 유엔 총회 참석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로 준비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성과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돌아온 민주 대한민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복귀하였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외에 평화, 기술, 개발, 기후 등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시면서 AI와 국제 평화 안보에 대해 논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대한민국 즉 한반도 비전을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민생 중시 국정기조를 국제적 차원에서 구현하였습니다. 즉 미국 경제와 금융계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첫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하셨으며 또한 그 블랙록과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협력 MOU 그리고 IBM과는 양자 과학기술 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MOU를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유대를 강화했으며 양국 간의 협력 또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명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후속 조치입니다. 첫 번째로 정상회의에서 발신하신 메시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즉 평화, 기술, 개발, 기후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를 계속해 나가면서 주재하신 안보리 공개토의에서의 모멘텀을 발전시켜서 국제사회에서의 AI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한반도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민생 중시의 국정기조를 계속 설명하고 구현해 나가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한국 경제와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강화하고 AI,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그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체코 원전, 폴란드 방산, 교역, 투자 이런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각계 각층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 현안인 관세 협상, 비자 제도 개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입장에 대한 대미 설명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의 유엔 총회 참석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다자 정상회교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외교 행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하반기 주요 정상회교 일정이 한층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국정자원화제 다음 보고하실 거죠? 네. 이건 좀 양이 좀 많으니까 그 전에 제가 부처에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 네, 장관님. 네. 지금 그 산업재해율 또 산재 사망 특히 추락 사고, 네. 그 좀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발표했던가요? 추락사만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줄이기 전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발표했습니다. 그 어쨌든 형사 제재보다는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좀 정리하셨나요? 그러니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개념을 바꾸고 일단 한 동일 사고에 몇 명 이상, 지금 2명 이상인가요? 사망? 네. 동시에 또는 동시에 2명? 네. 근데 예를 들면 1년 내에 3명 이상?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제재금, 그러니까 네. 경제 제재를 뭐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고 네. 경제 제재를 정리했어요? 영업이익 대비 5% 이내 영업 대비 영업이익의 5%. 네.
그다음에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5% 이내 예. 그 기준은 최하 30억. 네, 최하 3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발생 안 하는 것이 만약에 3명 예를 들면 중대재해로 2명이 아니라 3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영업 정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아니 과징금도 하고 영업 정지도 해야지. 네, 과징금하고 어제 한 사고로 3명이 동시에 사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중대 사고인데 그럴 경우 제재. 그러면 예를 들면 1년 기간에 네. 3명이 아니라 4명이 사망하면 1년이라 하면 첫 발생한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예, 첫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예. 12달 동안 겹치는 1년 기간 네. 내 3명 이상 네. 사망하면 어쨌든 중대 제재 대상이 되는데 네, 네. 한 명이 늘면 어떻게 한다. 이거 세부적으로 좀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3명 이상 사망했을 때 아니, 그런데 기준을 추가로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네. 다작 봐주기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아예 규정을 물론 그 시행이 아니라 규칙 개정할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예측 가능하게 이거 동시에 사망 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 망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얼마를 물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 놓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필요하면 좀 빨리 하시고요. 네. 그 자살 대책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 자살 대책 총괄은 총리께서 맡으시나요? 네. 혹시 뭐 현재까지 진척 정도는 복지부하고 등등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해서 이제 기구를 곧 구성합니다. 기구 구성하시고 거기 집행력 가지는 기구인가요? 아니면 지금 과거와 달리 본부 체계를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력도 가지게? 네. 네.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법무부 장관님. 제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잠깐씩 드렸던 거긴 한데 네네. 이거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가장 유명한 법원입니다. 예, 그거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딱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네네. 도둑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걸 그거는 이제 법무장관께서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의문이 되는 것은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이거 무죄네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이거 유죄네? 그러니까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3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뭐 그래서 뭐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가능성이 그럴 뭐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 원칙에는 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요. 네. 지금 무죄 판결은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 미국계 대륙법계통이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 뭐 법에서 이중이용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우선이기 때문에 항소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야 저러다 혹시 죄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네네.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저 1.2%안 됩니다. 네, 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1점 몇 프로다. 네, 1.7% 정도 됩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그게 타당합니까? 그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건 드물고요. 부수적인 무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아니 있습니다.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도 지금 일단 그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그 법률관계 다투는 거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돼 있어 갖고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이게 막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변론해가지고 겨우 무죄 해놓으면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네. 기껏해야 5% 네.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고. 이 심판사 셋이서 무죄라고 했는 걸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얘기를 여러 군데 해봐도 혹시 나쁜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1심 합의부는 1년 이상 무기 사용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살인죄라든가 또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가 된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의 분노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이게 사건들을 분류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로 이 법을 추진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일전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그런 방향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나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 없는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문제하고 이제 법률 문제가 좀 나눠갖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 잡아다가 사형시킨 거 많잖아요. 네네. 그 죽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래놓고 또 그러고
뭐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억울한 과거에 사람은- 그 문제는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그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 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 뭐- 지휘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일 그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잘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요. 좀 시스템으로 좀 네, 그리고 훌륭한 제도적으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나머지 준비된 거 하시죠. 행안부 보고 계속해 주시죠. 예, 행안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예, 준비된 그 요약본 2페이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화재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20시 15분 발화한 불이 27일 18시 완진되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화재 발생한 7-1 전산실은 전소되었고 이를 포함한 모든 전산실에 647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직후 장애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길 다음 날 오전 8시 10분부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중대본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장애 복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층에서 4층까지 전산 장비는 재가동 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복구 중이고 5층에 위치한 분진 피해를 입은 7, 8 전산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전소한 5층 7-1 전산실에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 후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복구 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가동 중단했던 551개 시스템은 피해가 적은 1에서 6 전산실 2층에서 4층입니다. 시스템부터 재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04시 기준으로는 82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고 1등급 시스템의 경우는 55.6%에 해당하는 총 36개 중 20개가 복구되었습니다. 분진 피해가 발생한 7, 8 전산실은 5층입니다. 10월 12일 완료를 목표로 분진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 내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추진 중입니다. 자원 풀을 구축하고 기존 유휴 자원을 활용해 10월 1일부터 업무 프로그램 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된 647개 시스템에 대하여 목록뿐만 아니라 등급 또 전산실별 위치 등을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정자원관리원의 엔탑스라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명확한 시스템 정보를 취합하느라 공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시스템의 복구 상황을 직접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입니다. 업무가 시작되는 어제 09시부터 콜센터를 활용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신속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제기되는 법정 민원 처리 결과 또 문제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는 민원 불편 사항 대응 지원반을 설치했습니다. 또 각종 이 수수료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10월 2일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부처에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업무 지속성 계획을 통해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 조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각 부처별로 상황과 대응 계획 보고하실 거죠. 너무 양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죠. 이건 뭐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한다. 또 필요한 대응 우회 방안을 강구한다. 그거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시고 좀 그냥 일반적인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상황 파악은 다 이제 됐겠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저번 일요일 날 얘기해서 좀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민간은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네, 거의 모든 뭐 글로벌 기업들뿐만 네, 아니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정부 전사는 이중 운영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하려고 했는데 네. 하세요라 하면서 안 해버렸다는 거죠, 몇 년 동안. 네, 1등급에 한해서 한 20% 정도만이 이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시에 운영되는 액티브형 운영 이중화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이중화를 민간에 하라고 정부가 공고를 했고 실제로 민간은 다 이중 운영 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정부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실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한다고도 얘기했고 매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하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게 여러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유지 보수에 의해서는 삭감해 왔다는 거잖아요. 계속 줄여왔다는 거잖아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복구는 하되 어쨌든 언제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중 운영 시스템을 정부의 자체로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과 협업해서 만들든지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서 지금 이제 예산은 이미 내놓긴 했지만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든지 신설하든지 네, 필요하면 뭐 예비비로 하든지 네, 해서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동시에 하십시오. 이거 복구하는 거 복구는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리고 소위 듀얼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지금 그거는 네, 별도로 팀을 만들든지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네. 아까 가계부 이거 어디서 하기로 했죠? 가정수사기 AI. 맞다. 네. AI 인공지능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AI 전략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제 복구하는 것 말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를 신속하게 동시에 네.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네,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가 지금 이 순간까지 몇 개나 됐어요? 예, 지금 82개 돼 있습니다. 82개. 뭐 나름 핵심 시스템들은 그나마 뭐 재난 복구 시스템이 나름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네, 있는 것들은 그걸 이용해서 DR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요. 복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심각한 것은 7-1 전산실에 소실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 36개 중에 20개까지밖에 복원을 그러니까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그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실시간 데이터 백업도 규정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맞죠? 예. 하게 되는데 지금 안 된 거죠. 안 돼. 백업을 해서 그 자리에 놔두는 거 말고 네네. 온라인으로 다른 곳으로 즉시 소산하기로 돼 있다면서요? 네,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예, 다른 곳에 온라인 소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소산이 있는데 온라인 소산은 주 단위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실제로 그렇게 엉터리 냈다는 거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네, 규정상 규정상 즉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메일 증분은 증거 신규 데이터는 즉시, 즉시 예. 백업해서 즉시 온라인으로 다른 곳으로 네네. 소산한다. 네. 전체 데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렇게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걸 참고를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제도 시스템도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해보라는 겁니다. 이 매뉴얼을 있는데도 안 지킨 거예요, 실제로. 이게 복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예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소실돼 버린 경우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져 버린 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몇 퍼센트 좀 된 거예요? 뭐 이게 사실 퍼센트지가 의미는 특별히는 없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주 중요성 차이. 네, 중요성 차이도 있고요. 시스템이 큰 시스템이 있고 작은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의미가 없는데 개수로 치면 지금 한 14% 정도 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도로 보면 1등급의 55.6%가 된 것입니다. 지금 각 부처들 이제 보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한번 자, 국무총리실은 현재 문제되는 복구되지 못한 중요한 시스템이 뭐가 있어요? 예, 저희 지난 일요일 날 국조실장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보고 드린 대로요. 조세 심판원에 청구받는 저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규제 신문으로 그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예, 조세 심판은 개별적으로 담당이 있기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제 신문고는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수했다가 소실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근데 예, 숫자는 크지는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예. 기재부는 어떠세요? 예, 대통령 기재부는 재정정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일요일 날 4시로 복구가 다 되고 나머지 복구됐어요?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국민들한테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지금 홈페이지는 지금 전 부처가 아마 같은 네, 홈페이지.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는요? 네, 전 부처와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는 이제 됐고 문제가- 모든 홈페이지가 다 똑같을 네네. 거고. 그리고 네. 나머지는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K-에듀파인이나 나이스테제는 잘 돌아가고 있어서 네,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네, 없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과기정보통신부는요? 네, 그 우체국 금융은 완전히 그 서비스 재개돼서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만 이제 우편 서비스 중에서 이제 필수 서비스인 우편, 등기, 소포 등은 재개를 했지만 일부 서비스인 우체국 쇼핑, 내용 증명, 미국행 국제 우편 등이 차질이 좀 있습니다. 이 우체국 쇼핑에 입점한 농어민들, 소상공인들이 이거나 생산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내서 지금 우리 썩는다, 못 쓴다, 뭐 이렇게 아우성이라던데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실제 그 신선 식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제 그 배달이 가능하도록 이제 저희가 재개를 했고요. 다만 이게 기존 농수산 식품들은 이제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실제 저희 직원들에게 복지로 이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우체국 그 보험이나 금융상품 우리 고객들한테 이제 선물로 드리는 형태로 신선식품은 우편 배달을 재개했고 재개했습니다. 그 외에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준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중개부에서 추가로 저희가 사업자분들 찾아서 연락해가지고 중개부가 가지고 있는 공용 홈쇼핑하고 민간하고 이제 쇼핑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드리는 작업. 네. 그래서 여기가 좀 아우성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외교부는 문제되는 게 특별히 뭐 있어요?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통일부는 예, 특별히 없습니다. 북한 자료센터 그 민원 처리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 크게 문제는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광주센터의 대부분의 그 킥수 자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이라든가 어떤 출입국 관련 따로 분리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갖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국방부는 뭐 별도 시스템이었죠. 뭐 상관없고 행안부가 지금 꽤 있겠죠. 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자, 국가보훈부는 어떠세요?
통합보험 시스템은 지금 민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 국립묘지 안장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8월 31일까지 자체 백업 파일이 있어서 이걸 각 그 국립묘지나 지청에 내려보내서 수기로, 특히 팩스를 통해서 수기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사라졌으면은 9월 한 달 자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수기로 각 지청과 각 현충원 호구관에 자체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국립묘지 안장이야 뭐 건수가 많지 않을 테니까 충분히 파악 가능할 것 같고 일반 민원들이 있으면 사라진 게 있을 텐데. 제일 민원이 그 기차표 할인하는 민원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요? 그 대책은 현장에서 유공자증을 제시하면은 자체에서 바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보 뒤에 이게 정상화됐을 때 그 나중에 후보로 정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는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네, 문체부는 35개 서버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공직자 통합 메일은 복구가 완료돼서 정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도자료나 정책 뉴스에 뭐 사진, 영상, PDF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정책 브리핑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7-1 위치에 있어서 백업 데이터랑 모두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대통령 기록관에 6월까지는 이 보관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오고 또 각 부처한테 네. 보도자를 다시 모으면 이거는 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세요? 저희는 그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 개인정보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기로 일단 신청받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 없습니다. 않을까요? 저희는 광주센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광주가 큰일하네. 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요. 산업부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저희가 복지부와 연계된 에너지 바우처가 지금 신청은 되는데 결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납부를 일단 유예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어떠세요? 네, 복지부는 49개가 중단됐는데 현재 14개가 복구되고 35개가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전소된 시스템인데요. 아래 그 별표에 보시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에는 문제는 없는데